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이 동족상잔의 비극,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근데 여러분, 6.25 전쟁에서는 그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6.25 전쟁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환점이라고 할까?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중국의 개입. 그죠? 이 중국의 개입을 전후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6.25 전쟁,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쭉 밀고 내려왔다가 그 뒤집은 사건이 뭐였어요? 이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한 거야. 그죠? 중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밀리는 거예요. 서울을 뺏기죠. 그게 뭐예요? 일사후퇴. 일사후퇴라는 용어가 이 뒤쪽에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요 흐름 있잖아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중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 중국의 개입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우리. 자, 이제 남북은 휴전이 된 상태 속에서 따로따로 서로의 체제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이제 대한민국, 이제 북한을 빼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고 경제 성장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파트, 요게 이제 정치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정치 파트가 되는데 역대 대통령들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 수 있어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가 이제 4.19 혁명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장면 내각입니다. 장면 내각. 근데 역시 장면 내각도 있죠. 5.16 군사정변으로 결국은 바로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 이 박정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박정희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12.6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뒤를 잠깐 이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최규하. 이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는데 대통령이 이제 딱 서거하다 보니까 그 뒤를 최규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권도 장악했던 인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두환.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 의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쪽이 노태우 쪽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로 이렇게 접근하기 조금, 왜냐면 다 살아계신 분들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죠?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요 역사라면 한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만, 장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장면 총리, 박정희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그 대통령의 흐름들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좀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승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이게 어떤 퐁당퐁당이 됐네. 지금 보니까 지금, 그죠?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많이 좀 무시했던 그런 측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정적인 측면에서 뭐 이 사람들의 어떤 다른 어떤 경제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활동 내용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세 사람의 어떤 집권 기간을 보면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그 가치를 훼손시킨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흐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떤 흐름들로 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 이게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개헌사가 몇 번인지 알아요? 헌법을 몇 번 바꾼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죠? 대통령 뽑는데 그게 몇 차 개헌에 의해서 뽑는지 아세요? 그게 9차 개헌이에요. 9차 개헌. 헌법을 그렇게 몇 번 바꾼 거야? 9번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법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헌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헌법은 한번 정해지면 거의 변함없이 아주 특별한 어떤 엄청난 시간이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9차례나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라서 이게 9차례 그 개헌 때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그 개헌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신의 어떤 정부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나라의 어떤 발전, 국가의 어떤 그 미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헌법을 바꿔야 돼라고 하면 바꾸는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 어떤 그 정부의 연장을 위해서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헌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를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헐 뭐야 저 어른들 왜 저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서구 민주주의 역사는 200~3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그 200~3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정말 왕이 끌려 나와가지고 단두대에 목이 올려가지고 딱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러니까 피를 보면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엄청난 그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지금 서구 유럽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 수백 년, 200~300년의 역사를 지금 단순간에 50년 동안에 그냥 이걸 다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미숙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200~300년 동안 길게 해와야 되는 걸 우리 50년을 때려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이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뭐야 우리 정치 왜 이래? 왜 이따위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시간의 갭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수백 년간 걸쳐가지고 지금의 온 민주주의와 그 50여 년 동안 막 뒤지고 볶고 했던 그 민주주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낸 건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전 기적이다. 수백 년 동안 정말 엄청난 피를 보면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민주주의를 우리 지금 50년 동안에 지금 잘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 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948년 그죠? 제헌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헌법 만들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는 그 임시정부 그 세력들 있잖아요. 김구라든지 또는 뭐 김규식 이런 인물들은요. 이 당시 총선에 참여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 남북협상, 남북이 어떤 분단되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948년 50 총선을 통해 가지고 뽑혔던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초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어. 그러면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국회에서 뽑아요.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 어디서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직접 뽑죠. 그죠? 네, 우리.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네, 아직 투표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네, 나중에 투표권 줄 테니까 그때 받아가세요. 요즘 뭐 18세 투표권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잘하면 여러분들 아마도 18세, 고3 뭐 요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막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건 간에 처음 초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에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인지 아세요? 5년이에요.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초대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 자, 이 1950년이 되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대거 떨어져요. 자,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 그랬지? 국회에서 뽑잖아. 그런데 지금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대거 떨어졌단 말이야. 50년 총선에서는.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대선이 대통령 뽑는 거거든. 50년 총선에 대거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야. 그러면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950년 총선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물러나야죠.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의 개헌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국회의원에 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헌법을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라고 해서 이게 바로 1차 개헌이에요. 1차. 1952년에 개헌을 해요. 이 개헌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국회에서 대통령 뽑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중심의 어떤 그 정부 구성에 있어서 좋은 점들, 장점들을 뽑아내고 대통령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중심의 어떤 장점들을 뽑아내고 대통령제 중심의 장점들을 뽑아내. 요 발췌. 이렇게 좋은 점들을 발췌하는 거야. 발췌해서 좋은 점들을 모아가지고 딱 만든 개헌이다. 라고 해서 이걸 뭐라 하면 발췌 개헌이라고 그래요. 장점들을 발췌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예요. 직선제. 즉 국민이 대통령 뽑는다는 얘기지.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건 이건 간선제야. 간접선거란 말이야. 그런데 발췌 개헌은 뭐냐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야. 바꾸는 거예요. 왜? 이승만 정부는 지금 국회가 지금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뽑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뽑았는데 대통령은 그럼 이승만을 뽑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 그럴 수 있죠. 1952년이 어떤 때냐면 전쟁 때예요. 전쟁. 1950년과 53년에 전쟁이 끝나잖아. 6.25전쟁이 끝나잖아. 그죠? 전쟁 기간이야. 전쟁 기간. 여러분들 전쟁 기간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아, 그러겠죠. 여러분들. 전쟁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바꿔. 그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은 바꿀 수 있어도 대통령 바꾸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한테 직접 묻겠다. 대통령 뽑겠다. 라고 해서 이 발췌 개헌을 한 거야. 자, 이승만 반대 세력의 국회 다수 차지 간접 선거, 국회에서 뽑는 그 선거로는 이승만 대통령 선출이 어려워졌고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으로 간 것이고 결국 전쟁 중에 대통령 바꾸지 않는다,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승만이 재집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차 개헌이에요. 아, 1차 개헌이 그런 연유로 되었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국회 집권 세력들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직접 묻겠다. 당시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통했군. 이게 1차 개헌이야. 됐죠? 발췌 개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2번 했죠. 대통령 2번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인기 높았던 오바마도 결국 2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한 번 했죠. 48년. 그리고 이때 또 한 번 했죠. 2번 했어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참. 이게 지금 여러분들 1954년이 되면요, 또 개헌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승만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2번 했잖아, 지금. 그게 원칙이란 말이야.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을 바꾸자. 라고 해가지고 2차 개헌을 합니다. 2차 개헌. 1차 개헌은 발췌개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직선제. 2차 개헌은 뭐냐면 이거를 바로 우리는 4.4.5입 개헌안이라고 그래요. 4.4.5입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반올림 배웠죠, 반올림. 그 내림과 올림 배웠죠. 예를 들면 뭐 2.4. 이 반올림 돼 안 돼. 자연수 표시할 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야. 그 다음에 2.6. 반올림 돼 안 돼. 되잖아, 이거는. 이건 3.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4는 버리고, 예, 5부터는 올리는 거잖아요. 5부터는 이제 2.5면 이게 반올림 되잖아요. 이게 반올림. 그죠? 예, 3이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4.4.5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4.4.5입 개헌안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정말 대통령 말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도 모든 대통령이 아니야. 오로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 only 초대, 그러니까 누구야? 이승만만 바로 대통령 선거에 대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평생 동안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지금 앞에 지금 첫 번에 대통령 됐고 그다음에 발췌개헌을 또 한 번 됐고 2번 됐으니까 못하잖아. 이런 제한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게 바로 4.4.5입 개헌안이에요. 근데 좀 황당하잖아. 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잖아. 맨 처음에 룰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가는 거지. 이게 민주주의 아니야. 그걸 다 합의해가지고 갔는데 막판 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룰 바꿔.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당연히 국회에서 이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이게 중임제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2번까지만. 그걸 제한하는 것을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히 국회에서 이게 부결돼요. 말이 돼? 라고 해서 결국 이건 부결돼요.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됐는데 이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돼요.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등장하더니 사람은 말이야 0점 몇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333 원래는 136표가 나와야 돼. 이게 통과야. 근데 135.333 계산해봤더니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 통과되는 거거든. 해봤더니 135.333 그러니까 135표가 나온 거야. 부결이잖아, 이거는.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계산해보니까 135.333이야. 3분의 2를 계산해보면 135.333이야. 0.333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건 지금 사람인데, 숫자가 아니라 사람인데 0.3이라는 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4.4.5입에 의해서 이건 버리는 숫자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135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원래 나와야 되는 표는 136표야. 근데 135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결됐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수학자가 아니다. 3분의 2. 의석수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333이라고 하는 0.3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적용된 숫자가 아니다. 이건 4.4.5입에 의해서 이거는 버려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3분의 2는 136이 아니라 135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억지죠. 이건 어거지죠. 그죠?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된 거를 다시 통과시킵니다. 4.4.5.2의 논리를 내세워서 변칙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게 좀 많이 창피해요. 여러분들 반장 선거하는데 떨어진 친구가 아니야 이거 무효야. 4.4.5.2에 의해서 나는 다시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찌질이 쟤 뭐니?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왕따를 시킬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담임 선생님이 그래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너 떨어졌지만 4.4.5.2에서 너는 반장을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불불불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4.4.5.2 개헌안. 그러니까 발췌 개헌안, 4.4.5.2 개헌안.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개헌의 모습들이에요. 자,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4.19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960년도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역시 당연히 이때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이승만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4.4.5.2 개헌안에 의해서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그래서 나와요. 부통령은 누구였냐면요. 이기붕이었어요. 이기붕. 이 둘 다 자유당 후보입니다. 자유당 후보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승만 후보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야? 저 대한제국 저희 독립협회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 아니야? 대한제국 아주 먼 옛날. 근데 연세가 많으셔 이분이 지금.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 이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대선은 이승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통령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기붕이라고 하는 이 부통령 후보 인지도가 없어요. 1956년도 대선에서도 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이기붕요. 똑 떨어졌어요. 안 돼요. 안 돼. 인기가 없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자유당은요. 이기붕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15 부정선거를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한 마을에 유권자 수가 100명이야. 그 100명의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이승만,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유권자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승만,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왔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건 이미 투표함 속에 찬성표를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투표야? 이게 무슨 투표냐고. 이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면 당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그 층이 바로 학생들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반장 선거 하잖아요.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배운 대로 안 해. 완전 반칙쟁이들이야. 아니 투표함에다가 찬성표 미리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 좀 장난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이 끌어오르는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바로 시위를 하는데 이때 이 마산에서 어느 한 학생이 실종돼요. 그런데 그 실종된 학생이 일주일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쉐루턴의 눈을 맞아가지고 발견이 됩니다. 그 학생이 바로 김주열 학생이에요.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계엄령 선포, 시민들 위생, 총을 쏘거든요. 결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나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역사에서 기층 민중들이 대통령 또는 지도자를 끌어내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왜 혁명이라고 하냐고요? 바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4.19 혁명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과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독재 정권을 물리친 민주주의 혁명.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배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저 공화국입니다. 시민이 자신의 권력을 위임시켜준 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시켜준 그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위임시켰던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그게 안 되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시민과 지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준 거고 그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이 4.19 혁명이다. 1960년 4.19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내각제가 수립이 돼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대통령제였거든요. 이제는 내각제가 수립이 되더라. 자, 4.19 혁명 이후요. 내각 책임제로의 헌법 개정 이후 실시된 총선거로 장면 내각이 수립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1차 개헌, 발췌 개헌이었죠. 대통령 직선제. 2차 개헌, 4.4 오입 개헌안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였죠. 3차 개헌은 뭐냐면 바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3차 개헌은 바로 내각 책임제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야. 아직까지 그 이후에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다 대통령제였어. 유일하게 3차에서만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 뭐냐면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한 당, 예를 들면 지금의 예를 들면 더민주당이다. 더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그 더민주당이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 당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 당이. 대통령제는 그게 아니죠. 비록 새누리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해도 그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지 그 당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대통령제였거든. 그런데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바로 그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일본 이런 나라죠. 그죠? 3차에 의해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 내각이 수립된 거야. 자, 중요해. 그래서 3차 개헌은 여기에 바로 4.19 혁명이라는 4.19 혁명이라는 이유로 3차 개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 3차 개헌 이건 바로 4.19 혁명의 원인이었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장면 내각은요. 민주주의 발전과 독재 청산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합니다. 선생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박정희 정부 아닌가요? 네. 장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시행을 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집권당이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당시 이 민주당이 이제 분열하고 또 다양한 어떤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혼란으로 규정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이거 혼란이다. 지금 북한이 지금 렁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이거는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정치군인들. 그게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개헌해요. 다시. 그 개헌이 뭐냐면 바로 5차 개헌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3차에서 갑자기 5차가 되나요? 요 가운데에 4차 개헌이 한 번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소급 입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통과. 그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3차 개헌이 내각 책임제였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5차 개헌을 한 거야. 이 5차 개헌은 다시 대통령제로. 자, 봐.
3차 기원의 배경은 4.19 혁명이야. 5차 기원의 배경은 뭐야? 이거는 5.16. 잘 됐네. 5자가 들어가네. 5차 기원은 바로 5.16 군사 정변이 원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내려온 겁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박정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반공!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제 드디어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있었고요. 19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63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4.19 혁명으로 꾸르륵. 그리고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죠, 이건요. 장면 내각 5.16 군사정변으로 꾸르륵. 그리고 박정희 정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해했고요. 자, 이 박정희 정부가 한 게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경제개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개발 돈이 없죠. 이 돈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당시 그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사실 이제 돈이 필요했어요. 경제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정말 인적, 물적 수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죠. 그런데 사과를 받지를 못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대신 돈만 받은 것이죠. 자,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일단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경제개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돈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사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일단 이거는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야, 그래도 이게 민족 정기인데 돈이야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돈 지금 받자고 이렇게 우리 어떤 자존심, 우리 어떤 역사, 정신, 그리고 그 당시 그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 이걸 그냥 지워버려?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 이 한일 수교는요 아주 뜨거운 역사의 평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한일 국교 정상화 통해서 일단 일본은 돈을 받았고요. 돈이 좀 더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한일 수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시위도 많이 했어요. 반대하는 시위. 대표적인 게 6.3 시위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건 이제 한일 수교도 돈이 좀 부족했지. 그래서 바로 베트남에 또 파병을 보냅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외화 획득을 위해 베트남에 파병하게 되는 것이죠. 즉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섰던 이 박정희 정부는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경제성장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1960년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가지고 60년대 대통령을 한 번, 두 번 다 해요. 예, 박정희가 다 당선된 거예요. 경제성장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당선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4년 두 번 했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이승만도 이제 끝내야 될 거야. 이승만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 정부는 끝내지 않았죠. 다시 개헌했죠. 4.4 5.2 개헌안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걸 넣었잖아. 박정희도 또 그러니까 역사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앞에서 선례를 남기면 자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나죠? 조선왕조실록. 세종이 그 아버지 태종실록을 좀 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황희정승이, 영의정, 황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에게. 세종께서 이 실록을 열람하시면 뒤에 오는 왕들도 자꾸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관들이 제대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그 기록을 보질 못해요. 그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는 그래 중요한 거야. 안 좋은 선례를 자꾸 남기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선택들이 나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항상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승만 정부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도 지금 딱 약속을 지켰으면 참 좋았어. 전 여기서 이 박정희 정부가 지금 딱 끝냈으면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엄청난 평가를 잘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약속을 또 안 지켜요.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그래도 저기 앞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박정희 정부는 그건 아니었고 한 번만 더. 지금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마무리를 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요 개헌이 뭐예요? 요게 6차 개헌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죠? 3차 개헌 뭐였죠?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내각 책임제. 5차 개헌 뭐였죠?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나온 다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6차 개헌은 뭐냐면 한 번만 더 하겠다는 삼선. 요걸 바로 1969년도에 있었던 삼선 개헌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한 번만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킵니다. 네, 이제 그런 대통령 선거를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유신체제라는 거예요. 유신체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이것도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뭐야,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북괴와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으르렁으르렁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자, 이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자. 우리가 까딱하면 북괴 적화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야. 라고 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10월 유신을 발표해요. 10월 유신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4.4 5.2 개헌안 3차 개헌 기억나시죠? 아니 2차 개헌 기억나시죠? 그 4.4 5.2 개헌안은요.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맞죠? 이게 7차 개헌이에요. 7차 개헌. 이게 7차 개헌이거든요. 이 7차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선거에 나와서 선택을 받을 이유도 없어. 그냥 한 번 대통령이면 죽을 때까지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아예 그냥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개헌보다 이 7차 개헌은 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건 그냥 무슨 뭐 왕이야? 왕조잖아, 왕조. 왕조에서는 가능한 일들을 지금 단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임기는 있어요. 6년이에요. 근데 임기 6년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6년 끝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모여서 박수 딱 치면서 우리 대통령 하고 이제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방공이념 약화 해가지고 유신헌법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 간접선거,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제 간접선거죠.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주임 제한 없애고요. 영구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발할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해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은 뭐냐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헌법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헌법은 상위법이에요. 헌법보다 높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헌법을 정지시켜버린다니까. 긴급조치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몰아준 겁니다. 국회 해산권도 가졌고요. 대통령이 게다가 국회의원 3분의 1까지 임명할 수 있어요. 추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임명이나 마찬가지죠. 이야, 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3분의 1 국회의원을 자기가 추천해 뽑는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면서 박정희 영구집권을 열어준 거예요.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게 바로 1970년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권력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빠이빠이 멋진 이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린 보여야 되는데 우린 지금 계속 그걸 못하고 있어. 우리 대통령하고 멋진 이별 해본 적이 있나? 아유 참 못 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정치도 너무 비하하진 말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언젠간 정말 떠나는 대통령한테 박수 치면서 나이스! 멋지다! 또 그 대통령은 마트에서 장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몇 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굽니다.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우리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 민주주의 역사 짧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당연히 반대하죠. 결국은 부산 마산 이게 이제 부산 마산 항쟁이라는 건데요. 결국 이 부마 항쟁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거 어떻게 진압해야 되느냐 해서 그 측근들까지 어떤 대립 탱크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탱크를 밀으면 지금 얼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탱크를 밀어! 라고 해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김재규가 총을 쏴서 박정희를 피살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1979년도였습니다. 박정희의 11.6 사태, 이걸 우리는 10.26, 10월 26일이었거든요. 이 11.6 사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기억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저는 11.6, 10월 26일 그리고 10월 27일이었어요. 10월 26일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10월 27일 날 그 아침에 뉴스가 갑자기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무서워하시고 공포스러워하시고 불안해했던 그 불안감이 그 어린 저한테도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전쟁 날지 모른다. 짐 싸야 된다. 뭐 라면 뭐 이런 거 사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막 뉴스에는 막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막 이게 나오고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기억하는 게 그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커서 어느 장면을 기억할까? 역사의 한 장면을? 어쨌건 자 오늘 이 배웠던 내용들 자 지금부터 펼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그 과정까지 봤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출발해서 박정희 정부까지. 근데 이렇게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 그리고 그 권력에 맞서 저항하려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참 비슷한 모습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하시는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역사를 좀 직시하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또 이승만, 박정희
비슷한 어떤 그 모습을 이루는 또 한 대통령이 또 등장해야 되니까요. 자, 그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